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회담장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혈맹과 우정을 강조했는데요.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의 이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 국방,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협력 강화에는 군사 전략적 목적도 담겼는데요. 찰스 3세 국왕은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향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파리에서 다음 주에 바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정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바라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목요 천막회, 국민의힘 이승환 중당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토론해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법승부 박성배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올 시간으로 이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출발을 함께할 기관사 이우영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오늘이 몰랐는데 좀 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평도 포격 오늘 바로 일어난 날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 연평도 포격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연평도 포격 저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거 학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연평도 포격 소식이 들렸죠. 그런데 우리 거 학생들 이제 강의도 이제 휴강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집에 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본다면 연평도 포격 당시가 사실 이거는 이 전쟁이 일촉즉발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연평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영토에 대한 포격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대학단 아니지.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자, 그때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생. 여러 아르바이트 면접을 다니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는데 예. 그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싸게 파는 그 빨간색 로고가 있는 그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부 다 있는 예, 곳. 예, 그렇죠. 그거 이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뉴스가 이제 속보가 막 올라와 있고 그랬던 기억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위기 상황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뭐 그냥 뭐야?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의 여러 종류 도발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 익숙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영토에 대한 공격은 정말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또 희생된 네. 민간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이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이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얘기는 해야겠죠.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국방성이 오늘 성명을 냈죠.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 즉시 회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건데요.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성은 이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우리 측을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지난 21일 밤이었죠.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북한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을 했고요. 즉각 최전방에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해서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자, 효력 정지와 파기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 앵커께서도 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취한 조치는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였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고 결국 합의 파기까지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이었죠. 근데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게 본인들이 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다, 지상, 해상, 공중에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중지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서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이 정찰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됨으로써 훨씬 낮은 거는 사실로 알고 있어요. 뭐 금강이라든지 우리의 정찰기들이 떠가지고 실제로 영상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에는 훨씬 용이해진 것이고, 장사정포 같은 경우의 움직임도 우리가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네. 우리가 보류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우리가
특히 이제 공중에서의 이런 걸 파기 선언하면서 이게 좀 힘들어졌거든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는 효력 정지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전방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로서 추가적인 효력 정지를 또 선언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게 우발적으로 이게 부딪히면 어떡하느냐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북한이 여태까지 9.19 군사합의라는 거 자기네들이 지키고 싶지 않은 거 다 지켜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여할 수 있을까를 전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합의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았다? 뭐가 그랬는지 전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력 정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어떤 면에서 무엇이 더 위험해졌는지를 저는 잘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면 도발하고 싫으면 많은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좀 그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전 솔직한 얘기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발적인 충돌. 북한이 우발적인 충돌을 할 정도로 이 북한의 도발은 항상 계산된 건데요. 네. 자, 다음은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발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북한에서 일단 먼저 성공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국가정보원이 이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한 건데요.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에 북한이 설계도 그리고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라고 국정원은 덧붙였고요. 또 고체 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2023년 안에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찰위성이 2차 발사 후 3개월 만에 발사에 나선 거였고요. 그 발사가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이번 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정원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놀랍지가 않죠. 이게 일반적으로 3개월 만에 다시 그 발사가 성공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그 우주 발사체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것과 ICBM하고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 이 우주 발사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게 특정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북한이 이번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의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러시아는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 북한이 이 지원을 왜 받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무기 지원했다 했고 그 대가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세계 평화에 상당히 해악적인 국가 요소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하마스 쪽에 북한 무기가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은 북한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전쟁의 직간접적인 관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북한 문제가 한반도의 위협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떤 그 국제적인 연대, 대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여태까지는 사실 뭐냐면 유엔 제재가 인권 결의안하고 이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제가 이 대한민국 것들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용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툭하면 왜 괴뢰들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남조선 괴뢰. 아니 남조선도 안 써요. 요새. 네. 괴뢰들이에요 그냥. 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이게 또 표현을 하는지 참나.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56%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정평가의 경우 4%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또 국정운영 신뢰도를 물었을 때 신뢰한다가 40%, 신뢰하지 않는다가 55%를 기록했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이 10월 4주차와 비교를 했을 땐 7%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 정의당 4였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혹은 모른다 응답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을 했고 민주당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7%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뀌었는데요. 오차 범위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또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그리고 이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 44%로 동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지할 마음이 있다라는 응답이 21%가 나왔고요. 없다라는 응답은 69%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선 찬성 31, 반대 40%로 나왔고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당 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청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5%, 잘 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7%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요. 응답률 16.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각 지지율이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로써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그 성의 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제가 할 말이 많잖아요. 제가 이번 성의를 담았습니다. 성의를 담은 것 같아요. 아유, 이 성의 막 계속. 근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원래 이 정도의 지지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기준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이유는 탄핵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충격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 지지율은 뭐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닌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원래의 보수 정당의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27 정도 나왔다. 이거 과거에도 이런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은 과거보다 지금 떨어지는 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를 국민의힘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창당했을 때 지지할 마음이 21%고 마음이 없다 69%다. 얼핏 보면 이거 신당 창당 이거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예를 들면은 7, 8%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에는 비례정당 만들면은 이 정도 이거보다는 당연히 안 나오죠. 21%보다 안 나오는데 그 정도만 해도 두세 석은 충분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험지 출마 이거 뭐 잘한 결정이다 45% 이건 당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연한 결과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사실은 그만큼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을 혁신위가 만들었다.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요. 민주당의 혐오와 국민 비하 발언은 멈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암컷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관련해서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강성 지지층 팬덤과의 결별,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성 지지층의 최 전 의원 징계 비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의원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심작 당원 플랫폼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에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블루웨이브라는 곳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 자격이어야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쪽 글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문맥상 그 단어가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에 대한 조치 하나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다라고 이 의원이 얘기를 했고 진정성을 보여줄 첫 수순은 도덕과 부도덕의 기준조차 오직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이 강성 지지층과 결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원욱 의원,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의원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출범을 시켰죠. 대표적인 비명계인데 강성 팬덤과 결별을 해야 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강성 팬덤이라는 부분과 실제로 이런 최강욱 전 의원의 저는 뭐 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이거 눈치 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감정이 섞인 단어거든요. 이 감정이 섞인다라는 거는 뭐 이런 발언 당사자가 자신의 어떤 입장에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토양이 그럴 수 있어요. 그 토양은 뭐냐면 정치의 감성화거든요. 정치의 감성화는 누가 기여하냐면 팬덤이 기여합니다. 이 강성 팬덤이 정치를 감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좀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원욱 의원의 어떤 그런 요구라는 거는 당연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 걱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어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고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마약류를 밀수, 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지금 뭐 각종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음주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높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서울 경찰청이나 각종 구청, 교육청에서 이제 음주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요즘은 마약, 도박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뻗친 마약인데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대해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 그리고 베트남도 아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 못지않은 중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마약을 팔았을 사형 구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과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들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하는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추세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형 집행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집행 찬성이. 지금 사실은 이 정도의 상황이고 젊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 마약이라는 것도 흉악범 못지않게 이거 왜냐하면 마약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본인을 망치고 본인의 머리를 아주 쪼그라뜨리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강력한 그 법적 제재와 응징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